네,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김종훈 노무사입니다. 예. 그, 몇 가지만 조금 조사만 해볼게요. 제 수업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어느 정도 되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 꽤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차분들은 얼마나 되시죠? 동차분들? 꽤 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연기에도 진행을 했었던 건데요. 아침 7시 반에 모이는 겁니다. 자율이에요, 자율. 그래서 저랑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침 7시 반까지 내가 와서 출석 스터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7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1기 때 저랑 같이 쭉 아침 7시 반에 얼굴 보는 걸로 약속을 하신 분들이다라고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명수를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안 오시고 그 다음부터 오셔야 되는 분들은 미리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결 체크를 좀 할 거예요. 연기 같은 경우에는 한 6분이 신청을 해주셨어가지고 쭉 진행을 했던 게 한 14분 정도 가시다가 그 마지막에는 한 11분, 12분 왔었죠. 그죠? 몇 분 좀 못 오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행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았대요. 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뭐 어려움이 있으신지도 보고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도 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오시는 거고 1시간을 자율적으로 복습을 하실 거고 그때 이제 저도 와 있어요. 저도 이제 쾌한 얼굴로 똑같이 와서 다크서클 자랑하면서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 자유롭게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매일 모의고사 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답안에 대해서 어떠냐 물어보셔도 되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8시 반에 저희가 연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좀 심화된 문제들을 앞에다가 적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목차 한번 스스로 짜보시고 키워드까지 해보신 다음에 그거는 칠판에 지우지 말고 그대로 냅둘 거니까 지우지 않고 만약에 7시 반에 못 오시는 분들은 9시까지 오셔서 한 5분이라도 빨리 그건 목차 한번 잡아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수업 시작해가지고 모의고사 치고 모의고사 풀이하고 요거 목차 풀이하고 진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웬만하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손을 들어보자고요. 하겠다. 내일부터 7시 반까지 오겠다. 좀 많으시네요, 많으시네요. 많을수록 이제 저도 파이팅 있게 7시 반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 경복궁 뒤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끝을 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시 반까지 오는 거니까 같이 약속을 좀 지켜주시면 저도 좀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아침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말 자체가 전업수험생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 전업수험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 시간 근로자처럼 그거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지키면 무단결근인 거고요. 아니면 지각 내지 조퇴인 건데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행위이고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거 스스로 좀 잘 지키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듣는 시간을 빼고 그거 제외하고 다른 이제 잡다한 시간들 빼고 공부하는 순집중 시간이 8시간 정도를 가져가자를 지키시면 단언컨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1기부터 지키신다면. 그래서 그거 지키려면 빡빡해요. 보세요.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대충 한 1시 조금 넘어서 마치고 점심 드시고 어쩌고저쩌고 자리에 앉으면 2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시부터 6시까지 하면 4시간이다. 그죠? 그러고 1시간 저녁 먹는다 치자고요. 그리고 뭐 잡다한 거 하고 7시에 앉아요. 그러고 10시까지 딱 한다라고 하면 3시간이잖아요. 그럼 앞에 아침 1시간, 오후 4시간, 저녁 3시간 합쳐봐야 8시간인데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한 10시 반, 뭐 요 정도까지 가줘야 그때 중간에 쉬었거나 딴짓했던 시간들 빼면 8시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루틴하게 해나간다? 쉽지 않죠, 그죠? 해보신 분들이니까 알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라.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뭐 이변이 생길 수 있죠, 이슈가. 그러면 그때는 그 주는 주말을 좀 활용해 주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생들 기준으로는 연기는 뭐 이틀 정도 쉬어도 될 것 같다. 5일을 그렇게 보내셨으면 이라는 게 제 기준이었고 1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으로 2기 때부터는 한 반나절 쉬었던 것 같아요. 3기 때는 그냥 쉬는 개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회 차원에서도 좀 제가 이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또
작년인가부터 뭐 데이원 하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가보면 회 차원에서도 그 고용노동부에다가 이렇게 많이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걸 보낼 거예요, 곧.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올해 작년에 합격했던 합격생 수만큼은 올해 합격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전년도보다 더 적은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겠지만 절대 올해도 작년처럼 그만큼의 숫자를 뽑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남았죠? 한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200일만 그 루틴 한번 200번 지켜보자. 이 입장으로 좀 파이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연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원래 GS 연기 김종원 오픈 카톡방이라고 치면은 카톡방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GS 1기 김종원 요거 오픈 카톡방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럼 비밀번호가 yes2023이에요. yes2023. 요걸로 들어오시면 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여기에 자유롭게 그냥 본인 모르시는 거 그냥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질문하면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답신 드리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웬만하면 바로바로 드리니까 답답해 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편하게 익명이에요. 내가 이제 시덥잖은 거 물어봐도 난지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을 주시려면 요거 제 카톡 아이디고요. 그래서 여기로 주시거나 뭐 유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문자로 약속 잡고 전화 통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우선순위는 제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기부터 3기까지 지금 이제 가는데 연기는 이미 했고 1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1기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다시 새로 들어도 원래 헷갈리던 부분이라든지 이해가 어렵던 부분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1기부터는 암기를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이에요. 요거 암기를 해놔야만 2기 때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분량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암기라고 하는 게 늘 우리가 수험 진행을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얼만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의 완성도 그리고 나의 위치 요게 계속 불안감을 주고 조바심을 준단 말이죠.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리뷰할 거예요.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물론 이제 어떤 날은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날에 있어서 그거는 암기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날에 일어나 봐야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다고요. 우리 연기 때 열심히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모집 안에 뭐가 있었죠? 물어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목자 안 잡히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당일에만 요거 암기하시면 된다.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날 까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요렇게. 그리고 모의고사는 요거 정도 나올 거다 몇 개 찝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준비해서 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암기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 거냐 요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하시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평면적 독서입니다. 우리가 한 토시도 빠짐없이 우리가 강의 때 판사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다 읽어보자요. 다 읽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 그러고 나서 입체적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건 이런 효과를 가지고 이 문장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른 이슈에서 혹은 다른 기능적 차원에서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장이 여기에 왜 위치해 있는가 뜻이 뭔가 요거 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오늘 내가 암기해야 될 거는 미리 체크를 좀 하십니다.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사관리라는 것의 특성이 법학과는 다르게 자유도가 있다. 뭐 썰 풀면은 득점이 나온다더라. 뭐 이런 소리가 있죠, 그죠? 그 소리가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필요한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곁다리로 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매일 칠 거고 2, 3기 때 매일 칠 텐데
제가 이제 이번에 채점위원분과 인사 과목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의 채점위원분과 뭐 술을 한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저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확신이 섰습니다. 그 같은 말을 좀 해보면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이슈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HR 시스템을 설계해봐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설계를 할 때 확보부터 방출까지 이렇게 설계를 하실 텐데 그럼 이 각각에 들어있는 우리가 배운 무수히 많은 제도들 중에서 이 이슈와 어우러진다라고 생각하는 제도들을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HR 시스템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제도가 이 이슈와 정합성이 있어요라는 논거를 달아주시겠죠. 그죠? 그 논거를 달 때에 단어가 달라진다든지 혹은 논거가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내가 이것만 뽑아낸다든지 혹은 제도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 뭐가 어울릴 거다라는 자유도는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뽑아내는 자유도를 자칫 인사관리는 전체가 자유도가 있는 거야. 썰 풀면 돼 라고 오해를 하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서 어떤 제도, 어떤 논거를 뽑아냈을 때 다른 사람의 답안과 다르더라도 이 방향성이 똑같이 정합성이 있는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답안을 잘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하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사관리가 나 분량 잘 채웠는데 다 잘 썼는데 점수가 50점 중후반입니다. 중반입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답안 봐보면 뭐가 문제냐면 모의고사에서는 점수가 좋았던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 쳐보니까 인사관리 쉐시였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요거 문제가 모의고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100문장을 서술을 했는데 90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5문장은 무익해요. 쓰나 마나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문장이 유해한 문장이었던 거예요. 정합성 있게 다 잘 썼고 그냥 내가 곁다리로 썼는데 나머지 문장들 제도들에 있어서 서술을 할 때 정합성이 없다고요. 그러면 교수님들 혹은 뭐 채점위원분들이 첨삭을 하실 때 이 5문장 때문에 점수를 확 깎아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시촌에서 채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첨삭자분들이 이걸 가려낼 만한 역량이 있지는 않다고요. 항상 전공자도 아니고 혹은 채점위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만 체크하고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받을 길이 모의고사에서는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나머지 이상한 5문장을 쓰지 않을 그 판단을 기를 수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 이거 암기하고 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백지복습이다. 그죠? 이거 하시는데 우리 머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비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백지복습을 할 때 오늘 하루 공부 다 하고 암기 전체 진도 다 해놓고 그래 이제 백지복습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이 좌절감, 상실감, 불안감 이런 것만 이제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제도를 외우고 백지복습 그죠? 한 페이지를 외우고 한 챕터를 보고 백지복습 요 정도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땐 제도를 다시 오늘 아까 몇 시간 전에 외운 것도 백지복습하면 못 써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백지복습할 때는 큰 목차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큰 목차. 예를 들어서 아까 모집 이야기 했으니까 모집 안에 처음 나가면 개념 나올 거고 모집의 중요성 나올 거고 제약 요소 나올 거고 원천 나올 거고 원천에 따른 장단점 나올 거고 기법 뭐 있더라 정도라도 목차를 잡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이야기 잠깐 해보죠. 내일부터 답안을 쓰실 텐데요. 우리가 25점짜리를 7회 볼 거고요. 그리고 50점짜리를 한 회 볼 겁니다. 그리고 대면 첨삭은 이번 주 한 번, 다음 주 한 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같이 들어갈지 첨삭자 보면 논의해서 첨삭자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번이고요. 어차피 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올 거니까 이 대면 첨삭 받고 싶은 분들은 아침에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답안 쓰실 때 우리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연기 때 박경규 교수님 총론 맨 앞에 할 때 이제 인사관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냐를 말함에 있어서 이런 단계를 거쳐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술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변화하는 요 단계를 거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인사관리 교수님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면 그 논문 자체가 이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축소해서 적는 답안이기 때문에 요 포맷을 가져가든 혹은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기술이라는 것은 제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었어요. 제 현상을 인식.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볼 이슈 중에 뭐 고령화 저거 나올 거예요. 고령 인력들 지금 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이 영향 주는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포맷에 있어서 기술의 단계는 뭐겠습니까? 지금 제 현상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국제기구에서 고령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고령화 사회가 7%고 고령 사회가 14%고 초고령 사회가 20%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사회에 들어와 있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게 한 2025년 정도면 65세 인구가 20%를 차지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령화구나 인식을 했죠. 그죠? 그러면 이 고령화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향이 뭐냐. 그러니까 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법칙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성을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알아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예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제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이 비효과적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냐? 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를 밝혀낸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논문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단에 관리자에 대한 제언 또는 시사점, 뭐 쉽게 결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리적 차원에서 통제와 같은데 그래서 효과적인 부분은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안에서 나가며 적을 때 성공 방안을 적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타 기능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더 잘 어우러진다라는 걸 곁다리로 적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게 요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맷을 좀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상 몇 점짜리로 나오죠? 이게 50점짜리로 보통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5점은 보통 간단하죠. 그죠? 요거 인사관리가 목 찾아잡기가 잘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5점은 오히려 간단해요. 보면 항상 요거처럼 연구나 어떤 툴이 나오게 된 대두 배경이 있을 겁니다. 연구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배경 하에서 누가 왜 이 제도를 만들었는가, 이 이론을 만들었는가가 있을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 절차가 나올 거고, 장단점이 나올 거고, 그래서 성공 방안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요 포맷이 있겠구나, 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 만들 때 목차는 그냥 이걸로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25점짜리를 쓸 거니까, 요거 그냥 얼마나 빠졌냐, 안 빠졌냐, 암기 잘 해보자. 요거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한 다음 주쯤 되면 인사관리 문제가 전년도는 사실 평이했어요. 전년도 평이했고, 전전년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 연도들을 보면 어려운 것들이 꽤 있어요. 1문 같은 경우에 어렵다. 뭐 2문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렵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 대비하기 위한 것들을 조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1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는 우리가 연기와 1기의 설명의 수준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거 유사하고, 근데 요거 수험 적합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자, 키워드는 이거다, 조금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부터는 2기 때 원래 하던 추가적인 이슈나 좀 더 보아야 될 거, 그거를 제가 2, 3기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합격자들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도를 한번 나가보시죠. 25페이지 가겠습니다. 25페이지. 이제 앞에는 박경 교수님 책도 한번 보면 처음에 인사관리가 뭐냐 요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성격이 인사노무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라고 하는 거 강조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항상 핍박을 좀 많이 받아온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필드 나오시면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돈 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게 뭐 얼마죠? 뭐 직무 분석 얼마죠? 뭐 1,500만 원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한 20명 있는 기업에서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연구 영역 따거나 컨설팅 하러 갈 때 인사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이 운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전통적으로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인사관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실 필요 없고, 원래 경영학이 근데 뭐가 있었죠? 4대 분과라고 하면 마케팅, 재무, 인사관리, 생산관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요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조직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개인은 우리가 무슨 목표라고 했었죠?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조직의 목표 뭐였죠?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목표, 조직의 입장이었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력의 확보부터 이직까지의 과정, 여기 뭐죠? 기능적 차원인 거죠. 그죠? 직무관리부터 학기평 보유방 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과정을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개조지조통이라고 해가지고 페어리 이야기한 건데 요거 우리 관리적 차원으로 뭐라고 한다 그죠? 계획, 실행, 통제, 플랜 두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리 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래서 그 밑에 표는 한번 편하게 보시고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인사관리가 단순히 구성원을 통제, 감시하는 대상, 이게 맥그리거의 XY 관점에서 본다면 X론적 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통제, 감시하는 대상, 경제적 효율성 달성에 중점을 두어 비용 측면에서 노동력을 바라봄으로써 생산의 한 요소, 원가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개인 욕구를 무시하고 통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는 구성원을 자산으로 보고 이게 이익 중심적 관점이다. 그죠? 앞에가 비용 중심적 관점이었을 거고 자산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전략적 계획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Y론적 관점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그 수행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학계평 보유방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재활동이다. 이게 인사노무관리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인데 우리 조직 내 구성원 이야기하는 거였고 인사에서 사는 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기업 내의 일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관리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인적자원관리의 목적, 여기는 간단하게라도 알고 계시고 외우셔야 되는 건데 첫째가 우리가 이야기한 경제적인 목표, 기업의 입장인 거고요. 둘째, 사회적 목표이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성격이 있었죠? 상호 경쟁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줄에 보시면 상호 경쟁적, 상호 보완적 정도 있는데 답안에 가끔 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답안 쓰실 때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은 맨날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는 두세 개 정도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거만 좀 외워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보시면 조직 지향 측면에서 경제적 목표인데 조직의 입장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초재그 비용을 들여 생산 요소인 노동의 산출에 있어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성과 창출, 생산성, 합리성, 효율성, 이익 추구,
사용자 중심적 등과 관련이 깊다. 몇 개만 외워두시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성원 지향 측면 사회적 목표 보겠습니다. 구성원의 입장에서의 만족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갖는 욕구 및 기대와 관련된 목표이다. 우리 종업원이 우리 기업 내에 들어왔으면 행복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니즈 충족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만족, 자아 실현, 보상 추구, 노동 지향적, 공정성, 역량 개발, 인간성 회복 등등등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는 또 외워서 쓸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적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는 두 가지 모두 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QWL로 설정되어야 하며 관리 이론은 Y론적 관점이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XY론적 관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답안에서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뭐 X론이 뭐고 Y론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가볍게 보시죠. 가볍게. 맥그리거는 일과 인간에 대한 가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X와 Y다. 그래서 X형 인간과는 회유와 처벌의 방식,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것으로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고전적 관리 방식과 유사하며 Y형 인간과는 고차원적 욕구를 자극해 동기부여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의 일을 잘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시죠. X형 인간, 일을 싫어하고 시키는 일만 한다. 그러니까 잘 시키고 통제해야겠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Y형 보겠습니다. 노동이란 놀이와 휴식과 같이 생각하고 일을 좋아하는 존재이다.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알아서 잘 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잘 해주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안에 그냥 X론, Y론 정도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특징, 이런 인적 자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는 중요하다, 매우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출발이 잘못됐는데 양가로 1 요거 끄시고 그냥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거 우리가 그냥 성비의인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비의인기 앞글자 따서 요것도 답안에 설명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중요하냐? 인적자원관리에서 인간이 성과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 존재의 목적이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 수험 적합적으로 항상 뭐라고 표현하실 거죠? 전략적 가치 창출이라든지 지속적 경쟁 우위의 유지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곧 종업원이다. 그러니까 성과의 주체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 가볍게 했었는데 우리가 인사관리 이야기하실 때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곧 돈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것을 이제 수험판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직무를 부여할 거고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과 산출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업적이라는 직무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에 가서도 그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가져가요?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 그 행위자의 행동을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를 보게 되더라. 였던 거죠. 그죠? 그 위에도 그 옆에 보시면 조직 시민 행동과 일탈 행동이 있더라. 근데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기업이 좋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조직 효과성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고 일탈 행동은 유해한 행동을 의미한다. 정도로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요소이다. 사람을 한번 뽑으면 윤리적 이유, 법적 이유로 그냥 내팽개칠 수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들고 있을 때마다 공짜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나가게 되더라. 임금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뭐 식대라든지 복리후생비 다 많이 나가니까 잘 뽑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이따가 뒤에 보시면 보실 텐데 사이먼이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의사결정의 질이 높을수록 성공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춘 개인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 잘 안 나오거나 뭐 이러면 툭툭 친다 그죠? 아니면 핸드폰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럼 바꾼다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더라. 왜냐면 인격을 갖춘 하나의 무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기업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다. 우리 조직에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해줘봤자 집에 가서 술 퍼먹고 혹은 뭐 여자친구랑 계속 싸워가지고 밤새 싸워서 아침에 쾌하게 오면 우리 기업에서 잘해봤자 성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외부에서 상호작용을 거친 뒤에 다시 돌아오니까 관리가 어렵다. 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단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동의선상에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 요것도. 그래서 양가를 읽어보시면 경영의 3요소로서의 인적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man, 노동력, 그 다음 money, 자본, material, 토지라든지 시설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맡겨놓으면 뭐가 나와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온다, 그죠? 펀드에 들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다음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면 뭐가 나오죠? 지대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이득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뭐가 있어요? 객체성이 있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주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가 어렵다.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 요 이야기는 원래 3인공자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안에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경영의 요소로서 3M과 더불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 두 번째가 지식을 추가할 수가 있겠다.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를 했다인데, 기업가 정신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한 100억 정도 들어있으면 오늘의 이 시간은 없어요. 그죠? 저는 이제 다른 데 있을 거고 뭐 놀고 있을 거니까 없어요. 커피나 마시고 있겠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통장에다가 그 100억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도 이자 소득으로 1년을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공장 짓고 부지 사들이고 시설 설비 깔고 사람을 다 사들여가지고 고용을 했대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조차고 사업하는 건 아니니까 이 100억을 은행에다 맡겼을 때 그 한 해에 들어올 이자 소득만큼은 그 차린 회사에서 배당을 받건 투자 회수를 하건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우리가 어디서 사용했었냐면 보상에서 프로핏 쉐어링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배분에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가 배분 가능 이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재 공각은 뭐 다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금을 제외하고 그러고 남는 진짜 순수한 이익 잉여금 이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즉시 배분을 하든 이연 배분을 하든 혼합 배분을 하든 하자. 이게 프로핏 쉐어링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업가 정신 이런 단어 그냥 한번 써주면 더 있어 보이지 않겠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다음에 지식은 우리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처럼 지식 경영, 뭐 지식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거 나중에 볼 때 이슈로 따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여기 단위. 요거는 늘 이제 고시촌에서 늘 강조하던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던 거였는데요. 나왔죠, 그죠?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하다 하던 게 총론에 있는 게 다 나왔어요. 반이 제일 중요하다 했었고요.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론 요거 다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기출문제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페이지, 책 맨 앞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네, 읽어보시죠. 기출문제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과 핵심 요소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고 전략적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전략적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인사부서의 역할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예요. 요거 이제 답안 연기에 한번 풀이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서 보면 첫 번째 뭘 하라고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우리 덩어리를 굉장히 크게 배워요. 그거 다 쓰라는 거 아니다. 그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뭔지 개념 써주고 왜 중요한지 써주고 그 인사관리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과 핵심 요소, 요거 바니 브리오 쓰라는 건데, 여기 앞단에 보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자원 기반 관점이니까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많이 배워서 알았고요. 원래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당시에 시험 치신 분들을 보면, 그 다음에 바니의 자원 기반 관점도 알아요. 그러면 이거 다 쓰고, 이것만 쓰는 사람이랑 여기 화살표처럼 관련하여
이렇더라 라고 쓰는 사람의 점수 차이가 큰 거죠. 불이호는 누구나 쓰는 개념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적자원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니까 운리의 다중역할 모델 4가지 쓰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나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서 다중역할 모델이랑 연결을 누가 잘하나 요거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요거의 싸움.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전략이라고 하는 건 군사 용어였다. 그죠? 군사 용어.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전쟁 나가서 싸우는 그 시점에 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전술이라는 것을 계획하겠죠. 그죠? 계획. 그러니까 이것을 전략 경영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뭐예요? 전략 경영이다. 그죠? 그러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인사관리상의 제 이슈를 통합적 실시간으로 고려하는 걸 의미를 했어요. 그죠? 요거 썼겠죠. 그래서 맨날 쓰는 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제적, 거시적 전략이 중요하다. 그에 통합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반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왜 여기로 내려갔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2가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산업 구조론적 관점과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거는 썰풀기가 좀 깝깝하고 길어서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요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답안에 쓰신 분들이 합격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쓰신 분들은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자, 산업구조론적 관점 보겠습니다. 산업구조론적 관점. 우리가 1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클 포터의 5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산업구조를 분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분석을 하죠? 진입장벽이 높은가 낮은가? 대체제가 얼마나 있느냐, 경쟁 상황은 어떠하냐, 공급자의 힘은 어떠냐, 소비자의 힘은 어떠냐를 보자.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고 경쟁자는 적고 대체품도 구하기 어렵고 공급자의 소비자의 힘은 약하다면 그 산업에서 내가 승리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진하는 전략을 쓰자 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재현상을 기술 설명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산업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가 나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 해야 되는데 우리가 LG폰이 이제 사라졌죠. 그죠? LG폰. 옛날에 LG폰 생각해 보시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뭐 세대가 비슷하신지 모르겠는데 뭐 초콜릿폰, 뭐 고아라폰,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게 계시네. 샤인폰, 요 정도까지, 이런 히트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산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도태되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때, 뭐가 다르죠? 산업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자원 기반 관점에서 보면, 각 기업이 가진, 뭐가 다르죠? 내부, 자원, 다시 표현하면 내부 역량이 달라서 그래요. 내부 역량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창출해 나가려면 산업 구조론적인 관점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부 역량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지속적인 경쟁 우위, 그 전략의 성과를 담보해 준다라는 거예요. 담보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하나의 과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원이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되냐면 이거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우리 다중역할 모델 울리가 이야기한 거 기억 잘 안 나실 텐데 이런 거 있었어요. 행정 전문가, 종업원 대변인, 전략적 파트너, 변화 담당자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자원 기반 관점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요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요.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거 EHRM으로 자동화로 좀 부담을 낮춰놓고 이 훌륭한 자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업원 대변인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전사적인 전략이 연계가 될 때 그 인사상의 제 이슈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선거 탈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변화 담당자 역할 잘 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라.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전에 뭐라 그랬죠? 이전에 그냥 인사 관리, 고전적 인사 관리. 그때 뭐였습니까? X론적 관점, 그리고 비용 중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비용 중심적 관점에서 인사부서의 역할이 네 가지나 필요합니까? 없죠. 뭐만 하면 돼요? 행정 전문가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통제하면 된다고요. 제도를 관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비용 중심적 관점에서 이익 중심적 관점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익 자산이 누구죠? 내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 자원을 이익 중심적 관점으로 보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는 인사부서의 역할이 이전에 고전적 인사관리에 있었던 행정 전문가의 역할만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한 거다. 적어주면 답안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제 수업 때 항상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좀 답안에 잘 녹아낼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를 안 했네요. 요건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 내에 한정적인 자원들이잖아요. 물적, 재무적, 인적 자원은 다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배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가지고 이 예산안을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에 얼마나 떨궈줄지 혹은 그 인사관리 안에서도 사람을 확보하는 데다 예산을 많이 편성할지 아니면 우리 조직 내부에 개발하는 교육 개발하는 데다가 비용을 떨궈줄지는 그 우선순위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이 되는 걸 우리가 나중에 ROI 이야기하면서 회계적 책무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끊임없이 나의 존재 이유를 밝혀내야 되는 것이 인사관리의 숙명이란 말이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하에서. 그러니까 그 유한한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반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네, 이거는 그냥 어려우니까 냅두고 이렇게 가면 좋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 이거 이제 쉽죠, 그죠? 많이 외우셨을 거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죠. 제가 맨날 이제 몇 년간 똑같이 연기 때도 요거 할 때 풀던 썰이 있어요. 뭐 대명에 어디 뭐 채용 때 가가지고 열심히 했다 뭐 썰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그 제가 이제 29대 개업을 했어요. 29대 개업을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개업할 때 20대 개업한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도로 철부지일 때 철이 하나도 없을 때 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걸 몰랐던 거죠. 이제 첫 달 매출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개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달 매출이 이제 나의 고정비보다 적습니다. 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패스트5 위워크 뭐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패스트5라는 데서 이제 차렸던 거죠. 공유 오피스에서. 그럼 거기가 뭐가 좋냐면 이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요. 시리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간식들이 무제한 제공이에요. 맥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 첫 달 매출이 제 기억에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밥을 먹을 수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리얼 먹고 김밥만 먹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헝그리 정신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타 항공이 꽤 오래 전에 한번 망했었어요.
이스타항공이. 근데 제가 새벽에 이제 잠결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 하겠죠, 그죠? 이스타항공이 망했다는 기사가 몇 분 전 하고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곧장 이스타항공 그 사무실 앞에 찾아가가지고 김포공항 근처에 있거든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인사팀 당연히 그 안에 없죠. 출근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오다 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좀 빡쳐 보여요. 뭔가 좀 빡쳐 보여서 길 자꾸 물어봤어요. 혹시 직원이시냐? 그러니까 직원이래요. 승무원이다, 정비사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돈 못 받으셨겠네요. 돈 못 받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무사를 이미 선임을 했고 어떤 사람을 선임을 안 했어요. 내가 노무사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노무사다. 그래서 약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승무원분들, 정비사분들, 기장분들은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금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임금 체불을 하면 망한 회사는 국가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해서 돈을 미리 주거든요. 그게 이제 최대 1,000만 원까지 줘요. 1,000만 원. 그럼 몇 프로 약정하겠습니까? 뭐 10%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 명당 100만 원이다, 그죠? 그럼 거기서 10명 이렇게 약정을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그때 한 달 매출이 30만 원인데 얼마나 눈이 빨개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인사팀 직원이 이렇게 뒷공문이 이렇게 몰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인사팀 직원이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노무사님이시냐? 잘 왔대요. 잘 왔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미팅 하겠다는 거예요. 빌딩 사는 줄 알았어요. 빌딩 사.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이 회사가 통으로 나한테 맡긴다. 종원이 행복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대형 법인에서 나온 채용 노무사인 줄 알고 그 사람이랑 이제 이미 약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 노무법인이랑. 그래서 거기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나가세요. 해서 다시 나왔죠. 그죠?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 사람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비도 오고 어차피 못 받을 거 하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관할하는 지청이 있었어요. 남부지청인데 고용노무 남부지청에 진정조사가 며칠인지를 알아냅니다. 제가 알아내서 이제 남부지청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지청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 전단지 뿌리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임금체불 오세요. 전단지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 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스타항공 뭐 당근이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이스타항공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하면 가고.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짓을 한 3시간씩 하고 있으니까 인사 담당자가 좀 짠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좀 귀여워 보였겠죠. 그죠? 20살, 20대의 종원이니까. 그래서 와서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이러이런 상황이라서 배가 고파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명함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이스타항공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어디로 옮길 건데 그때 나랑 같이 일을 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드리고 90도 인사 받고 뭐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도 꽤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 30명 정도는 모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좀 괜찮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서 자문을 맺었는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나고 커지면서 한 달에 자문료가 매달 한 300씩 내는 그걸 제가 한 3년 해먹었으니까 어찌됐건 좋았던 호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저라는 자원이 한 거잖아요. 저라는 자원이 같이 이게 뭐였죠? 돈을 벌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뉴스 보고 그 이스타항공 앞에서 비 맞으면서 가만히 서 있던 노무사는 없었어요. 보통 노무사들 그렇게 영업 안 하거든요. 뭐 방문 판매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희소하단 말이에요. 희소하다. 근데 이걸 누군가가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이제 희소성은 없어지는 거다. 그죠? 없어지는 거. 근데 따라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나는 계속 그런 상황에서 돈을 잘 벌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게 모방 불가능성의 정도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직화라고 되어 있는데 참 제가 아니라 저희 법인의 채용 노무사가 제가 했던 짓을 그대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보고를 해야 되죠. 그죠? 결근할 수 없고 지각할 수 없고 마음대로 조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애가 급하니까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냅다 떼어가가지고 저한테 여기 왔으니까 좀 기다리셔. 출근 좀 늦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사전 보고 없이 뭐 하는 거야 임마. 혹은 법인 이미지 나빠지게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돌아와 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 니 알아서 해라. 나중에 한번 보자.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이것은 관리 관행이라고 바꾸시면 돼요. 이 관리 관행은 인사관리론에서 뭐죠? 인사관리론에서 HR 시스템 이야기한다, 그죠? 학계평 보유방은 어떻게 잘 짜놨을까? 우리 인적 자원에 잘 어우러지게 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벌면 경쟁 우위예요, 경쟁 동위예요, 경쟁 열이에요. 남도 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 동이다, 그죠? 경쟁 동이에요. 근데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나만 이렇게 벌어요. 남들은 이렇게 못 벌어요. 철판이 얇아가지고 얼굴 철판이. 그러면 이때부터는 경쟁 우위다, 그죠? 경쟁 우위인데 만약에 따라할 수 있다면 다시 경쟁 동위가 될 거니까 여기서는 한시적이다, 그죠? 한시적 경쟁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모방이 매우 어렵대요. 모방이 매우 어렵대요. 그러면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직화 잘하면 당연히 더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외워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헷갈리시거든요. 자, 보시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원래부터 이질성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원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갖춰야 되는 네 가지의 요소인 거고요. 요소인 거고 우리가 자원 기반 관점에서 이 자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요. 그게 자원의 이질성이고요. 어찌됐건 다르다. 그리고 비이동성이라고 해서 잘 이동하지를 못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만 더 헷갈리지 마시고, 자, 자원 자체가 요거 두 가지인데, 자, 여기서 모방 불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그러면 모방을 하긴 하는데 똑같이 할 수 없는 모방의 불완전성을 쉽게 말하면 모방 불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원의 비이동성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비이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비이동성이 왜 생겨나는가의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사회적 복잡성이고요. 두 번째가 경로 의존성이고요. 세 번째가 인과 모호성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제 그 수험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이제 원래 벼락치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었고 미리 계획적으로 뭘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준 게 제가 나름 이제 뭐 잘 살고 있다라고 자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계기는 노무사 수험이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지속적으로 한 그 첫 경험이 노무사 준비였어요. 제가 2월까지는 열심히 안 했고요. 2월 28일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황골 탈퇴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한 게 뭐였냐면 제가 7시 반 하잖아요. 그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7시 반에 항상 이 학교의 법학원만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여기 오면 제가 먼저 항상 이 강의실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분이.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불을 안 켜고 있더라고요. 7시 반에 똑같이 오는데. 다른 사람이 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호감형이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뭐 친하게 뭐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진 않았지만 호감형이었어요. 되게 잘생기고 제가 이제 저는 좀 싸납게 생겼다 보니까 좀 유하게 잘생긴 사람을 좀 좋아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모의고사의 점수가 되게 좋았고요. 그분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뭐 같이 뭐 기범이랑 랭커하고 뭐 누가 더 잘하냐 이런 걸 서로 마음속으로 견제하고 이러다가 같은 독서실하는 것도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 같은 스터디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좀 이 성 정체성이 조금 다른 것처럼 쪽지 보내고 뭐 바카스 올려놓고 뭐 힘내세요 형 그럼 갔다 오면 초콜릿이 앞에 있고 뭐 이런 풋풋한 어떤 그 사랑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아무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의형제를 맺어서 우리 언젠가 같이 꼭 차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무실을 살 수 있을 때까진 차리지 않아야지. 뭐 이런 입장이었고 저는 공용 오피스에도 책상이라도 하나만 있으면 차려야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향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근데 제가 먼저 차리고 혼자 하기 또 외롭잖아요. 그리고 혼자 한 대표님들을 보면 다 머리가 없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같이 하자 제발. 이게 삼고 처리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고요.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처럼 다 5대5로 나눠요. 그죠?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5대5. 어디 가서 면접위원으로 뭐 5만 원 받아와도 5대5. 뭐 다 5대5란 말이에요. 자문료, 사건 다 필요 없고 다 5대5.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까지 인마이 포켓 하는 돈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공한 건지, 아니면 원래 따로 해도 성공할 사람이어서 법인이 잘 컸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 모성. 그 다음에, 동업하니까 너무 좋다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저희가 동업한 지 꽤 됐는데, 너무 좋다. 한 번도 안 싸우고, 뭐, 가치 갈등도 없고, 너무 좋다. 사회적 복잡성. 그러면 동업 아무나 둘이 잘하는 사람 맞춰놓으면 걔 둘의 인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이 우리 둘이 의형제처럼 우리는 뭐예요? 아주 지금 뭐 우애가 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 수 있겠느냐?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복잡성. 그 다음에 경로 의존성.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쪽지 주고받고 어쩌고 저쩌고 술 일주일에 2번씩 맨날 먹고 뭐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자원의 비이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비이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모방의 불완전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이 끝이에요. 자, 근데 요거 그대로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죠? 그죠? 근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커스를 여기다가 좀 두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이클 포터의 파이브 스는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인사관리만 내야지가 아니라 인사관리를 이게 이제 학부 수준보다는 좀 더 높거든요. 좀 더 깊어요. 그러면 경영학 개론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봐라. 이걸 중심으로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서술하고 요거랑 비교해봐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 조금 정리를 해보시죠. 물론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분석 대상이 산업 구조론적 관점과 자원 기반 관점으로 볼 때 분석 대상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산업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산업. 어떤 산업에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자원 기반 관점은 뭘 분석합니까? 우리 기업 내부의 역량이 어떠하냐니까 그 개별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산업에 진입하는지가 성과의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자원을 확보 관리하는지가 성과의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문제 나온다면 이거 써라 혹은 이거 둘을 비교하라라고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얘를 비교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 다 쓰고 이거 기반으로 비교하면 가볍게 해봐 정도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얘를 기반으로 했을 때의 가정은 여기서는 자원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원은
이동하기 쉽다. 이동하기 쉽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선 뭐라고 하고 있죠? 큰 차이가 있다. 자원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이질성이 있다. 그 다음에 비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비이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논리로 시사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시사점 산업구조론적인 관점에서는 뭐 해야 돼요? 마이클 포터의 5포스스의 입장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 상황이 낮고요. 진입장벽은 높고요. 소비자의 힘은 적고요. 공급자의 힘도 적고요. 대체재가 적은 산업으로 진출하자라는 게 입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 기반 관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오의 자원을 가지자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출제 가능성은 낮지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입장일 거니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오셔가지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나온다면 요거 입장을 좀 잘 적어주자라는 거. 반이가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외우실 필요 없고 어떻게 경쟁 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첫 번째 28페이지입니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의 5가지 요인처럼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는지에 따라서 그죠? 아니면 동그라미 2번 기업이 어떤 인적 자원을 왜 여기 가로가 있는 거냐면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은 원래 인적 자원을 한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보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며 성공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 밑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자원 이질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리어의 특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돈 벌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인데 두 번째 줄을 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특정한 인적 자원이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다 주고 이게 3인공조 문장인데요. 기업마다 그 수요가 다르다면 어떤 기업은 이 가치를 벌어다 주는 종업원을 원하지만 다른 기업은 원하지 않는다면 뺏길 위험이 없으니까 그것은 지속적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은 성과를 창출하여 기업의 비용 절감 매출 증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희소성 보겠습니다. 희소성이 있다면 기업은 경쟁 우위를 지닐 수 있다. 만약 타 기업이 희소한 인적 자원이 지닌 가치를 모방할 수 있다면 희소성이 있는 인적 자원은 기업에게 일시적인 경쟁 우위를 부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모방 불가능성 보겠습니다. 모방할 수 없다면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 모방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세 번째 줄에 모방하기 어려운 자원을 가진 회사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냐면 모방 불가능성이고 그 모방 불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가 그 밑에 있는 자원의 비이동성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아래 비이동성이 나와 있으니까 아래의 경우에 모방의 불완전성이 크게 나타난다 하시면 되겠죠. 모방의 불완전성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세 가지이다 라고 해서 사회적 복잡성, 인과모호성, 경로 의존성인데 여기 반의에 있는 건 다 외우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조직화 보겠습니다. 자원 자체는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게 어떠한 경쟁 우위도 가져다 줄 수 없다. 가치 있고 희소성이 있으면 모방 불가능한 자원이 그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 가능 프로세스, 조직구조 문화를 조직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서 불효의 특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경쟁 역량,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인적 자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이먼 마이클 포터 가볍게 보고
일단 쉬겠습니다. 사이먼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경영활동은 의사결정에 질에 달려있다. 의사결정 사람이 한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 그러니까 밸류체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업이 돈을 벌어가는 연속적인 과정을 한번 보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이 있고요.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은 돈을 버는 직접적인 행위와 관련된 활동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라인 부서라고 앞으로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텝 부서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라인 부서, 스텝 부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보면 지원 활동을 하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HRM이 있는데 이게 주 활동이든 지원 활동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중요하다라는 거를 하나 끌어오신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사이먼 마이크부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